자, 지금 우리 24장, 지난 시간부터 24장 생계비의 측정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제지표, 중요한 경제지표인 물가를 보고 있습니다. 물가를 보고 있는데, 물가, 생계비의 측정을 하는 물가지표, 물가지표로서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해서 배웠죠. 개념, 그 다음에 계산 방법, 재화묶음을 결정한 뒤에 각 묶음별 가격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 그 재화묶음을 구입하는 비용을 매달 계산한다. 매달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이 되는 그 묶음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시점 기준연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지수로 가격을 만들죠. 그래서 기준대가 100이고 그다음 비교대는 뭐 다른 값, 보통 100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수의 증가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한다.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됐다라고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뭐 가장 간단한 두 재화인 경우에 이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율까지 계산한 것까지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좀 대응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물가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기업들의 비용이,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주요한 항목들 가지고 상품 종류 가지고 만든 물가지수입니다. 그 외에 이제 수입 물가지수, 수출 물가지수 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DP 디플레이터, 저 앞에 챕터에서 배운 것이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수출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물가에 대한 지수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물가지수의 구성, 그러니까 이 베스킷을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라는 걸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주거비가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거비가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더라 하는 거죠. 9.5%밖에 안 되더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왜 이래 됐냐라고 이야기하면 실제 주거비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출하는 주거비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 정도까지도 될 겁니다. 전체 지출에서. 그렇지만 이제 전세가 많고 그 다음에 자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가치를 이 추정해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못 집어넣고 있는데 그 못 집어넣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 들어가 있는 주거비 뭐 9.5%의 일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6%, 5, 6%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순수한 월세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월세 사는 사람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 주거비가 적게 과소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고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실제 거의 뭐 가계의 지출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도 갈 수 있는 그 주거비 부분이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물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5년마다 물가지수를 개편하는데 경제학자들은 거기다 주거비를 제대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는 아직까지 못하겠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나의 제일 큰 취약점으로 볼 수 있죠. 뭐 실제 뭔가 하면 작년, 재작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주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따라서 주거비도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덜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 뭐 미국은 7%, 8%까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3%밖에 안 올랐다. 뭐 상대적으로 뭐 선방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이 지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선방한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측정상의 문제점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구성상 대체 효과, 새로운 상품의 등장, 품질 개선의 효과가 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소평가된다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가에 비해 가지고 이런 요인들은 물가 상승을 과소평가한다. 과소가 아니죠.
내 말을 잘못했다. 물가 상승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대체 효과나 새로운 상품 등장, 품질 개선 같은 게 있으면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더 저렴하게, 더 뭔가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효율적으로 쓰고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쓰는 효과를 반영을 안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과대평가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경제학자들은 이런 원인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과대평가되는 지표다 라고 보죠. 일반 사람들은 물가지표가 과소평가된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그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원인이 많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뭐 주거비, 주거비가 포함 안 됐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특이한 문제고 전반적인 이 지수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트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만드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꽤 큰 차이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물건이 다 들어가느냐, 아니면 수입지가 들어가느냐, 뭐 아니면 금방 말한 대체 효과가 반영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지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두 지표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두 지표는 뭐 비슷하게 갑니다. 자, 질문 하나 있네요. 바스켓 설정 지구를 5년이 아닌 1년 정도로 줄이면 CPI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바스켓 설정 주기를 5년이 아닌 1년으로 줄인다 그러면 사실은 대체 효과 같은 경우는 다 해결됩니다. 뭐 사실은 CPI하고 근처 없죠. CPI하고 똑같이 만들려 그러면 분기 정도까지 줄이면 됩니다. CPI가 분기로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줄이는 것은 엄청 비용이 한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 설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5년 동안의 사람들의 그 소비 패턴에 대한 그 계속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평균값을 하는 겁니다. 1년 평균을 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의 평균을 해가지고 그 뭔가 하면 그 한번 바스켓을 보통 매 0년, 5년 그러니까 2000년에 기준됐다가 2005년에 기준됐다가 2010년에 기준됐다가 2015년에 기준됐다가 지금은 2020년 기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5년마다 바꾸는 거죠.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작업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순전히 그냥 비용 차원이보다는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유엔에서 결정합니다. 유엔에서. 물론 각 나라별로 항목은 각 나라가 결정하죠. 이 각 나라별로 그 국민에 대한 이 서베이를 통해서 결정하지만 이 하는 룰 자체야. 5년마다 하라, 1년마다 그마다 하라라는 것은 다 유엔에서 유엔 내에 이제 전문 경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에서 이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한번 결정해가지고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경제는 변하니까 변화에 따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바꾸자 해가지고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전 세계가 동일한 품질의 지표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지 국가별로 비교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어떤 것이 모자라냐 아니면 뭐 더 잘하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서로 참고를 해가지고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이 CPI는 그대로 놔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 개인 소비 지출의 지표를 주로 보는 거죠. CPI는 그대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개인 소비 지출을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 GDP 통계에서 나는 겁니다. 그 개인 소비 지출을 본다 그러면 베스킷을 사실은 분기별로 바꾸는 겁니다. 매 분기 실제 지출했는 걸 보기 때문에 그게 뭐 더 좋은 지표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GDP 지표의 속보성 문제가 조금 아직도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참고로 보고 있지만 아직 주 지표로 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CPI 베스킷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아마 그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그 개인 소비 지출을 활용하는 가능성이 아마 더 높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CPI에 대한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고, 거기 따라 가지고 이런 보완적인 다른 지표 활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두 지표가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죠. 추세는 비슷하다. 개인 소비 지출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그 CPI보다 GDP 집계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문제는 있는데 옛날보다 점점점 인터넷 전산화 자동화가 많이 되면서 옛날보다는 그 뭔가 하면 집계 시간이 점점점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 있고 오류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그게 머잖아 가까운 뭐 몇 년 내에는 아니지만 몇십 년 내에는 아마 그게 주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GDP 집계에서의 문제는 이제 분기별이죠. 월간 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뭔가 퍼스널 그 컨섬션 익스펜디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자, 어쨌든 두 지표는 그래도 비슷한 추세로 간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물가가 이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는 굉장히 물가가 중요한 이슈죠. 중요한 이슈인데 이때쯤 되면 이제 바닥에 누워 있죠. 그러면 뭐 수준이 적다, 값이 적다 그러면 차도 꽤 납니다. 차 놔도 뭔가 하면 사실은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은 수준이라면 물가가 큰 이슈가 안 됩니다. 큰 이슈가 안 되는 거죠. 큰 문제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 한 몇십 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에도 뭔가 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제정책에서 물가가 큰 이슈는 안 됐습니다. 큰 이슈는 안 되고 물가 잡는 것이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뭐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이슈가 되어버렸죠.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 있던 물가가 지금 확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봐가 좀 덜 올라왔는데 주거비가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국을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2%죠, 그죠? 2%, 3%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뭔가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8%까지 왔습니다. 이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문제로 사람들이 보고 있고 여기 따라 가지고 이제 큰 뭔가 레짐 체인지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정책의 레짐 체인지가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레짐 체인지가 발생하느냐? 엄청나게 뭔가 하면 긴축 정책을 할 것이다. 통화 긴축 정책을 할 것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은 물가 원인이 뭐냐? 물가 상승의 원인은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렸기 때문에, 뭐 이자를 낮추겠다고 통화량을 늘렸는데 그 결과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걸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통화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발표되겠죠. 미국 FOMC 미팅이 내일입니다. 뭐 수목인데 내일 모레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종 발표는 우리나라 아마 금요일 아침에 발표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요일 아침에 보도될 건데 드디어 이제 그 내일 모레 미팅에서 이자율을 올리는 발표를 할 겁니다. 뭐 현재 예상으로는 0.25%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한 2년을 걸쳐가 2년 이상 동안 아주 초저금리를 유지했고 그 다음 거기다 플러스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뭔가 하면 채권을 엄청 사들이면서 시중에다 돈을 마구 투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 투하는 지난달로 이번 달 초로 딱 스탑했습니다. 이번 달 초로 스탑하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미팅에서 뭔가 하면 정책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매달 한 번씩 미팅하는데 그때마다 0.25%씩 올릴 겁니다. 뭐 심하면 한 번에 0.5% 올리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쭉 이제 올라갈 겁니다. 쭉 올라가 가지고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 관전 포인트인데 최소한 이번 올해는 7번은 올릴 것이다. 그 이야기는 거의 한 1.75%는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시중에서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미국의 주요 금리를 본다 그러면 주요 금리가 10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는 벌써 2%를 돌파했는데 그 이야기는 4%, 4, 5%까지는 원래 뭐 간단하게 4, 5%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인플레이션.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뭐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요 뒤에 부분에 지금 몇 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확 올라가는 그런 게 나타난다. 그죠? 자, 그걸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배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더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를 사용해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 효과의 조정이다. 그죠? 즉, 어떤 가격이나 뭐 액수에 대해 가지고 비교를 할 때 시점이 다르다. 그러면 같은 비교를 할 수 없는 값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한테 뭔가 하면 지금 100만 원, 10년,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에 100만 원 받을래? 뭐 그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일단 경제 가정을 하면 되니까. 10년 전 100만 원 하고 지금 100만 원 하고. 그건 너무 간단하니까 뭐 너무 쉽네요. 10년 전 100만 원 하고 지금 200만 원 하고 뭘 받을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100만 원이 좋냐 아니면 지금 200만 원이 좋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0년 전에 100만 원은 지금 100만 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100만 원이 아니죠. 왜 아니냐 그러면 그 100만 원가 10년 전 100만 원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지금 100만 원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하고 다른 겁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보통 뭔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는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은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물건 가격은 계속 조금씩이나마 오릅니다. 올랐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100만 원이 살 수 있는 물건 양은 줄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100만 원을 지금 100만 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좋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하고 지금 200만 원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고민이죠.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됩니다. 10년 전에 100만 원이 지금 가치로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200만 원이 넘으면 10년 전 100만 원이 좋고 2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200만 원이 낫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 판단하는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 금액은 T년도의 금액에다가 T년도의 물가 수준분의 현재 물가를 곱하는 겁니다. 요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시점과 물가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쉽게 따지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배로 올랐다. CPI 지표를 딱 보면 됩니다. 10년 전에 예를 들어 CPI 지표가 10년 전에 뭔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60이었다. 60이었고 지금 올해 물가 지수를 보니까 120이다. 그러면 평균적인 소비자 물가가 배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T년도, 10년도 이거는 60이고 이거는 120이죠. 그죠? 60분의 120 하면 이 2입니다. 그럼 T년도 금액에다가 곱하기 2를 곱하면 현재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 100만 원은 10년 전 100만 원은 여기다가 60분의 120을 곱해가지고 곱하면 현재 금액으로는 200만 원의 가치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과거 값과 현재 값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값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교과서에서도 얘가 나오는데 뭐 그런 게 나오죠. 뭐 역대 뭐 최고 돈을 많이 벌었던 영화가 뭐냐라고 하면 미국에서 이제 영화 산업에서 여러 영화가 나오는데 뭐 그게 최근에 이제 바뀐 모르는데 스타워즈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SF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객은 많았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최근에 또 뭐가 있더라? 타이타닉. 그게 또 최근에 유명했죠. 그렇지만 여러분한테는 그것도 옛날이죠. 옛날이지만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는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극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이거는 뭔가 하면 영화로 돈 벌었다는 것은 극장에서 얼마나 매출이 발생했냐로 보는 겁니다. 극장에서 소위 박스 오피스 레코더로 비교하는 건데 극장에서 얼마나 매출액이 발생했냐를 보는 건데 이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큰 매출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영화 매출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그의 뭔가 하면 그 매출 액수죠. 그러니까 영화표에다가 뭔가 하면 관람객 수를 곱해가지고 나온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뭔가 하면 최근에 나온 영화일수록 뭔가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로 환산해가지고 딱 보면 압도적으로 뭔가 하면 그 50년 전 영화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게 아마 1950년, 1960년에 나온 영화일 겁니다. 그게 압도적으로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올수록 뭔가 최근에 나올수록 뭐 극장 수도 많고 사람도 더 많이 가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화 관람도 조금씩 올라가지고 비싸긴 비쌌는데 그러나 뭔가 하면 물가까지 따져본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그렇게 큰 건 아니더라. 그 옛날에 그런 영화 왜 그랬냐 그러면 그때는 뭐 그런 영화 하나 나오면 거의 전 국민이 다 봤다는 이야기죠. 뭐 딴 거 할 것도 없고 유일하게 뭔가 하면 레저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은 극장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극장에 새로운 좋은 영화 하나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영화가 뭔가 하면 1년에 요즘같이 뭔가 매일매일 새로운 영화가 개봉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정도 개봉되는데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아주 최고의 배우가 뭔가 하면 최고의 그 시나리오 가지고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기록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객관적인 비교인 거죠. 객관적인. 그런데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영화 이외에 온갖 게임도 있고 온갖 뭔가 하면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뭐 그냥 돈 안 주고 인터넷에서 돌아간 걸 보는 사람도 많고 뭐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극장에서의 매출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막 과거 값과 현재 값을 비교를 할 때는 이걸 곱하는 겁니다. 물가 지수의 비율을 곱해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어떤 일을 할 때라든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뭔가 훨씬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해보라 하는 거죠. 즉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물가지수는 물가 수준을 측정하고 인플레이션 조정 규모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그럼 어떤 물가를 찾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뭔가 하면 경제학을 배웠으면 이제 아는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한다. 물가지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 GDP 디플레이터, CPI 아니면 PPI, 그 수입 물가지수, 수출 물가지수. 근데 그거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점 간 금액의 비교에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슈.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생계비는 지역별로 격차가 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계비 측정 CPI를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이제 한 나라 전체를 봤습니다. 한 나라 전체 내에서 시점 간의 기간 간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 내에서도 지역 간의 생계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 생계비는 시대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역별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표합니다. 강원도 지역 춘천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춘천 지역 물가지수가 있어요. 시도별로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춘천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물가지수는 있어요. 시도별로 시라는 것은 춘천시가 아니고 서울 뭐 광역시별로 광역시와 도별로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발표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 수준이 다르고 물가 변화가 다르다. 그럼 왜 다르냐를 보면 뭐 이게 미국 이야기고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크죠. 자 봅시다. 미국의 평균 보면 물가 지수를 미국 평균 생계비를 본다 그러면 제일 낮은 데가 미시시피. 자 글자가 안 보이겠지만 소위 미드웨스트 그 중서부죠. 미시시피, 알라바마, 아칸서 이게 다 이게 중서부입니다. 미드웨스트 이런 거.
미국 지도에서 뭔가 하면 중간, 거의 중간 지역입니다. 중간보다는 조금 오른쪽이지만.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데는 하와이입니다. 왜? 대도시다는 얘기가 왜 비싸냐? 왜냐하면 모든 물건을 다 비행기나 배로 싣고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송비가 비싸니까. 그 다음에 다 섬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하와이가 물가가 비쌉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하와이는 좀 특이하고 그 외에는 이제 DC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대도시가 비싸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86대 115다. 라고 하면 8, 3, 2, 20다. 한 3, 40% 차이가 나요. 물가가 그래 한 3, 40% 차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지수로 와가 생기비로 와가지고 이런 대도시에 살면 이런 데보다 뭔가 하면 한 30% 이상. 그러니까 한 30%, 3, 40% 정도 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 왜 많이 드냐? 어떤 부분에서 많이 드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재화 가격. 슈퍼에서 물건 살 때 물건 가격은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식품이든 아니면 공산품이든 이거는 별 차이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겠지만 이런 하와이가 아닌 미국 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생계비 격차의 작은 부분이다. 지역 간 교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 쇼핑이 되고 나가지고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별 차이에서 재화 부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재화 부분에서 차이는 거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하와이와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조금 더 비쌉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같은 이마트지만 제주도 이마트에 가보면 그래도 제주도 내에서 물건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마트 가격이 이 내륙에 있는 이마트 가격보다는 S 물건 가격보다 조금은 더 비싸요. 그만큼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예외가 좀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재화 가격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제 서비스 가격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 승계비 격차의 큰 부분이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이 재화는 가격차가 안 나는 제일 큰 이유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싸면 안 사고 딴 데 가서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싸도 딴 데 가서 못 하는 거죠.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여기 비싸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서울에서 머리 한번 깎는데 비싸죠. 강남에서. 뭐 그래서 뭔가 하면 조금 싼 데 찾을 수는 있지만 싸다고 춘천까지 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비용이 더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서비스는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그럼 왜 있냐? 그러니까 뭐 가격 차가 뭔가 하면 있다 그러면 이 이동 자체가 가격 차를 없애주는데 이동이 없기 때문에 가격 차를 못 없앤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시작부터 가격 차이가 있었느냐? 그 가격 차이가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여기입니다. 주거비 아니면 땅값입니다. 임대료 주거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소비자 생계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하면 미국을 보니까 40%가 넘더라. 우리나라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비의 지역 차이는 크고 오래 지속되죠. 뭐 아파트 가격 때문에 급속을 떨었는데 여전히 보면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품질이라는 것은 똑같은 회사에서 짓는 인테리어하고 내장재가 똑같은 품질의 아파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으니까. 그게 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뭐 3분의 1, 4분의 1로 갑니다. 서울 강남에서 지면 가격이 뭔가 하면 딴 데에 비해가 3배, 4배 정도까지 갑니다. 이게 차이죠. 주거비 차이.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 서비스 공급자로서는 임대료도 동일합니다. 아파트 가격 차가 났단 말은 뭔가 하면 그 아파트 상가에 내는 임대료도 동일하게 비쌉니다. 동일하게 비싸면 서비스 공급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임대료도 또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생계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역별 생계비가 차이 나는 제일 큰 원인은 주거비다. 주거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생계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준천 같은 데서 살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뭐 좋은 환경에 깨끗한 공기에 덜 붐비니까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면 어디 가는데 길도 덜 막히니까 시간도 덜 걸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좋은 품질의 낮은 집에 좋은 품질인데도 낮은 가격의 집에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식당에 가더라도 밥값이 서울보다는 다 더 싸요. 같아도 더 많이 주든지 아니면 더 싸더라 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제일 큰 차이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보고 여기는 왜 싸냐, 여기는 왜 비싸냐, 다 이 가격차가 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일 큰 차이가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왜 여기는 비싸냐, 서울은 왜 비싸냐, 서울 중에서 강남은 왜 비싸냐, 거기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으니까 다 거기 살라고 하니까 비싼 겁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살라고 그 지역에서 살라고 하니까 비싼 거죠. 또한 거기다 플러스 그래가지고 비싸지니까 뭔가 하면 그 가격 오르는 걸 통해 가지고 투기적 거품까지 가서 하는 거죠. 저기 집 사놓으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더 오르는 겁니다. 본질적인 뭔가 하면 거기서 가치가 있어 가지고 그게 오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투기적인 거품까지도 가세해 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뭐 투기적 거품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언제든 꺼질 겁니다. 언젠가는 꺼질 건데 뭐 본질적인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그 가격 차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뭐 굳이 따져본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봤죠, 그죠? 제일 큰 게 뭔가 DC나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월스트리트, 맨하탄이라고 하죠, 그죠? 뉴욕 맨하탄의 뭐 집값은 뭐 서울 강남의 집값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그 차이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훨씬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고 뭐 미국까지 멀리 안 가고 가까운 홍콩을 보면 홍콩에서는 지금 집값이 평당 억대입니다. 평당 억대고 자동차 이 파킹랏 하나 사는데 파킹랏 그러니까 자동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하나 가격이 뭔가 하면 그 몇 억씩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런 거죠. 참, 그 왜 지구는 넓고 살 데는 많은데 왜 거기 그렇게 굳이 살아야 되는지 나는 그 별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꼭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떠나면 굉장히 뭐 뭔가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가치관의 문제겠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지역별 생계비의 차이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정책을 잘 해야 됩니다. 좀 전국에 동일한 똑같은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서울 잣대로 해가지고 정책을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뭔가 하면 그게 오히려 부작용으로 일으킨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죠. 서울 집값이 하도 오른다.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한다 그러면 뭔가 하면 그거는 오히려 뭔가 하면 지방 어떤 중소도시, 적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낮은데 여기다 뭔가 하면 부동산을 필요한 사람은 집 돈을 빌려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 그 잡는다고 해가지고 다 대출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뭔가 오히려 중소도시들을 더 망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거죠. 뭐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 이 대출 규제도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죠. 나누어서 하고 있고 뭐 투기 구역은 더 강하게 하고 있고 뭐 그 밖의 구역에 대해서는 뭐 거의 좀 낮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지역별로 다르게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그럼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뭔가 하면 최저생계비만큼을 보장해주라 라는 차원인 겁니다. 근데 그 최저생계비가 서울하고 지방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서울에서 그걸 다 결정하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이 이게 뭔가 하면 최저생계비라 생각하는 거죠. 그걸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라. 그렇게 되면 이 지방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 안 받아도 일할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충분히 뭔가 하면 뭐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가격 안 내면 사람을 고용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의 산업 발전을 막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별 생계비 차이 이걸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하면 지역에 뭔가 하면 산업이 안 들어오게 되고, 오히려 이 인건비가 싸면 지역별로 서울에 있는 경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하면 지역을 옮길 겁니다. 기업들은 뭐 비용 적게 들면 당연히 옮기는 거죠. 근데 안 옮기는 이유가 그쪽으로 가봐도 뭔가 하면 어차피 비용이 안 싸지니까 안 옮기는 거죠. 쌀 수가 있는데 못 싸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거 자체가 지역에 일자리가 안 생기도록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내고 있는 거죠. 단순히 뭔가 하면 뭐 이런 최저임금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 이념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 격차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이걸 감안한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가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생계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물가 연동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계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에 연동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여러 것들이 많은데, 즉 어떤 금액에 대해서 법이나 계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물가 연동제를 하는 제일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뭐 여러 다른 것도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들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이제 연금을 뭐 65세 지금 이거 윈도우는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뭐 이벤츄얼 지금 한 62세부터 받나? 62세, 60, 뭐 그 정도부터 받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65세부터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되는데 그때 처음 받게 될 때는 처음 액수는 자기가 지금까지 낸 돈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비율에 따라서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인플레이션하고 무관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낸 액수에 따라 가지고 뭐 액수의 비례는 아니고 그 액수하고 그 다음에 가입 기간하고 뭐 등등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지급 기록에 따라 가지고 처음 받게 되는 연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그 다음에 푸트는 그 연금 액수에다가 자동적으로 CPI 연동해 가지고 올려줍니다. 그 이제 논리는 뭐냐 하면 소위 그 처음에 받게 되는 연금의 실질 생활 생계비 가치를 계속 유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돈을 받게 준다. 그래서 물가 연동제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좀 지적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과대평가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는 아닌데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연금이 그렇게 운영되는 거죠. 그게 과대평가되는 것은 CPI 자체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다시 복습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물가를 과대평가한다라고 했죠. 대체 효과라든지 신상품이라든지 품질 개선의 효과가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실제적인 생계비를 과대평가한다. 과대평가하면 뭐가 문제냐? 별 문제 아닌데. 과소평가해가지고 제대로 안 나타나니까 문제인데 과대평가해서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지만 과대평가한다 그러면 이 물가 연동제를 하는 경우에는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더 주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뭐 돈이 여유가 있고 많아가지고 더 주는 거야 뭐라고 그랬으니까만은 나라마다 연금은 고갈 때문에 다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이게 뭐 과대평가가 더 주더라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별로 안 고치는 것이 뭐 물가 통계 집계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다 연금을 받을 거고 모든 사람이 나중에 다 연금을 받을 거니까 연금을 받을 때 좀 과대평가가 더 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기를 쓰고 뭔가 하면 그거를 조정해 가지고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셈이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물가 연동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이 물가를 생계비의 실질적인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물가 연동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 물가 연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하나의 이제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적인 이슈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아이디어도 될 겁니다. 지식이 될 겁니다. 이자율이라 그러면 우리가 딴 말 안 하면 명목이자율을 의미합니다. 명목이자율.
자, 이자율 그러면, 자, 은행 가면 이자율 얼마 받느냐? 뭐 그런 거죠. 그죠? 은행 가면 지금 이자율이 얼마냐? 뭐 2%? 오늘 또 저기 문제가 하나 왔던데, 우리 은행에서 3.3% 이자 받는 특판 상품이 있다. 라고 빨리 들으라. 라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자율이 지금 급피 변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지고 뭔가 하면 뭐 변화가 많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거의 뭐 10% 정도, 2년 동안 10% 정도 이자를 줄 수 있는 어떤 예금이 있었죠. 국가에서 한 절반 정도 대줘 가지고 10%. 자, 이런 이자율 10%, 3%라 그러면 그거는 명목이자율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받는 돈 액수로 봐가지고 원금에 대해서 원금에서 얼마 비율로 주느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이자율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주는 주기보다는 액수를 나타내는 기준은 연간입니다. 연간 이자율을 이야기합니다. 연간. 예를 들어 연간 12%다. 그러면 달리로 한다 그러면 뭔가 월간 하면 얼마냐? 월간은 1%인 거죠. 월간 1%, 12달 하면 12%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 그게 주기가 틀린다 그러면 비교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자율이라 그러면 뭐든지 다 뭔가 열리. 1년 동안 받는 이자율을 보는 겁니다. 뭐 10% 이자라는데 내 100만 원 했는데 10% 이자라는데 이자를 매달 주는데 10%라 그러면 100만 원에 10만 원 했는데 몇십만 원 안 주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매달 한다 그러면 그건 10,0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7, 8천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하면 1%도 안 되는 셈이죠. 연 10%다 그러더라도.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명목이자율이라고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숫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조절한 것을 우리가 실질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조정한 이자율. 즉, 명목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빼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율을 빼야지 실제적으로 내가 예금을 해가지고 내가 더 득이 되는 거, 내가 더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예금했는데 1년 전에 100만 원 했는데 1년 만기 뒤에 뭔가 하면 내가 이자가 10% 돼가지고 110만 원을 받았다. 뭐 세금 다 떼고 어쨌든 110만 원 받았다. 야, 10만 원 더 벌었네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 소위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1년 전에 뭔가 10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물건 개수가 10개였는데 지금 110만 원이 됐지만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 개수도 똑같이 10개입니다. 똑같은 개수가 된 거죠. 즉 그러면 물가가 이자율하고 똑같이 올랐다. 그럼 이자율은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 내한테 덕이 되는 도움이 됐던 더 남는 거는 꽝이 되는 거죠. 그 개념이 이겁니다. 명목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실질이자율. 실제 내가 받게 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로 봐야 된다. 물론 똑같은 여러 상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명목이 높은 게 더 좋긴 좋죠. 더 좋긴 좋지만 실제적으로 1년 동안에 내가 이 예금을 통해 득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실질 이자율입니다. 미국 이자율을 보는데 뭐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보다 항상 높았다. 그럼 왜냐하면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실질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야기지만 이 기간 동안 미국 CPI는 매년 상승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가변적입니다. 똑같지는 않죠. 뭐 1%, 2% 하다가 최근에는 7%, 8%까지도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늘 같이 움직이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추세는 보이지만 매년 매 시점별로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극단적인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기간 중에는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뭐 이런 거죠. 미국의 데이터를 봤는데 뭐 긴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를 보는데 명목 이자율은 이렇고 여기다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빼버리니까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빨간 게 파란 거 밑에 있다는 것은 항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건데 예외적으로 빨간 게 파란 것보다 위에 있는 때가 있죠. 이게 2009년 2009년이죠. 이건 뭔가 하면 요 해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CPI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뒤집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게 CPI, 이게 디플레이션. 이때 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느냐? 미국의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죠. 거기다가 유럽 금융위기까지 같이 해가지고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져가지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렇게 뒤집어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도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이자가 마이너스인데 왜 저축하냐? 물론 실질은 마이너스지만 명목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저축을 하는데 합리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저축을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사람들이 이만큼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런 걸 잘 아는 전문가들마저도 마이너스 이자율임에도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일시적이지만 지금은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도 실질 이자율이 많이 했습니다. 명목 이자율이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여기는 아니죠. 0까지 갔지만 이건 그러니까 이 이자율은 아마 T빌일 겁니다. T빌. 그러니까 미국 국채 이자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가진 않았지만 일부는 마이너스 이자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이제 정책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마이너스 이자율은 상상을 못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자들은 마이너스 이자는 뭐 이런 사상태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다 라는 건데, 지금은 뭔가 통화정책을 워낙 방만하게 하면서 명목 마이너스 이자율까지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상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의 후과는, 부작용은 뭔가 하면 꽤 크지 않을까 싶은 걱정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더라.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실질보다 명목이 높았죠. 그건 항상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뭔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잡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격차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격차가 컸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줄어가지고 둘이 비슷하게 가더라. 비슷하게 가는데 어쨌든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추세는 비슷하게 가더라 라는 건데, 그냥 구체적으로 보면 요때는 더 격차가 벌어지고 요때는 또 줄어들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의 효과를 이야기할 때, 물가를 이제 물건 가격, 생계비, 그런 때도 이제 다 효과를 감안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도 물가의 효과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자율을 보는 눈을 하나 이야기한 거죠. 이자율을 볼 때 명목 이자율을 봐서는 안 되고 실질 이자율을 봐가지고 이게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라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